네. 안녕하세요. 저 1부 사회를 맡은 안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를 모두 빛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수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진행할 내용은요. 그 니체의 반시대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각자 느끼고 계시는 그 이 시대의 이 시대의 어떤 문제와 그다음 반시대성에 대해서 에세이를 지금 작성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저희가 그 니체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 인문세에서 한 2020년 11월부터 지금 이번에 반시대적 고찰까지 한 2년여에 걸쳐가지고 니체 세미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처음부터 니체 세미나에 이제 시작을 같이 해가지고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니체와 함께 나는 나를 넘어간다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즐거운 학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놀,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반시대적 고찰까지 약 2년 동안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니체 세미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공부를 쭉 진행해 와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소개드리고 하는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 반시대적 고찰과 연결해서 이제 또 선생님 마침 특강을 이제 해주시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네,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정의하시는 반시대성과 반시대성을 일상에 활용해서 어떻게 해석하신 에세이를 만나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는 최수성 선생님의 니체의 위대한 건강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수정쌤은 인문세의 퀴즈 여왕인데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달림의 슬픈 열대 공생을 향한 야생의 모험 북토크 때 문제가 출제되기도 전에 답을 맞추시는 신공을 발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현장 답사에서 퀴즈 답을 거의 제일 많이 맞추시는 그 여왕의 등극을 계속 네, 자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문제 유출 거의 수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에세이에서 수많은 어떤 마주침이 관계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변용하는 신체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니체의 주장에 따라서 변신하는 신체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역사가 삶에 봉사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생명력을 고양시키는 삶을 위한 건강의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최수성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제일 무서운데 이거. 이수연 선생님과 함께 니체의 세미나를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서 맨 처음 발표할 수 있다니 더없는 기쁨이고요. 니체를 저는 2년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좀 중간에 들어가긴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니체 시간이 참 어려웠는데 어느덧 그 지나간 미래라는 책까지 읽게 됐는데요. 근데 그 감회가 새롭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니체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 소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체의 위대한 건강 물구나무 서기.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이 되길 원했을까? 아니다. 니체는 인간적인 인간보다 자신이 되기를 원했다. 인간이란 이것이다라는 자명한 정의를 떠나서 변화무쌍한 세계와 만나는 마주침의 역사를 온 신체로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인간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질병이라 부르며 질병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건강을 외쳤다. 니체의 위대한 건강, 위대한 신체, 위대한 정신은 인간이 세계와 마주치며 삶이 수단되는 장소다. 자신의 고유한 충동과 관계의 역사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창조하는 정신이며 이성이고 세계이며 우주다. 그러나 니체는 이 신체가 세계와의 마주침의 관계에서 자신을 변형하지 못하고 조명력을 잃어간다고 말한다. 현대인의 우울, 불안, 초조는
신체가 자신의 삶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지 못하며 자명하다고 하는 진리에 가로막혀 자기 자신에게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수많은 마주침의 관계를 통과하고 그것들의 거처가 되면서 자신을 변용하는 신체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무엇과 만나 무엇이 되든지 그 마주침의 출렁거림으로 변신하는 신체의 가능성은 있고 자신의 역사가 삶에 봉사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삶에 봉사하지 못하는 역사, 진리는 무자비하고 부당하게 생명력을 파괴한다. 신체와의 부딪힘으로 탄생한 진리는 생명력을 고양시킨다. 삶을 위한 건강, 그것은 니체의 위대한 신체의 비밀이다. 나는 네, 수정쌤 얘기 그 에세이 잘 들어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거 정의하신 그 반시대성 부분이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혼돈의 세계에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자유로움이 수정쌤에게는 어떤 느낌이실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이 이 글을 이렇게 이제 퇴고하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 우선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봐야 될까요? 그럼요. 다시 꼴도 보기 싫었어요. 와, 정말 네 너무 정말 속 시원하시고 말이 지금 제가 꼬이고 있죠. 너무 진실했습니다. 진정 자유로움. 진작에 읽은 우리는 뭡니까? 뭐가 됩니까? 아유, 저는 이 자리 반시대성 제 4명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그 5주 동안 5주 정도 됐잖아요. 5주 동안 그 처음에 초보 어떻게 듣고 매번 선생님의 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물구나무가 뭘까부터 시작해서 니체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 보시면 처음에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는 게 편안하고 안정된 세계에서 자유롭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흐름이 그런 변화가 이어지게 됐는지를 물구나무 서기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그 4명 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저는 니체를 모르기 때문에 니알못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니체를 공부하면 이런 사고가 생기나? 나도 니체를 좀 해야 되나? 니체를 하기만 하면 되나? 이럴 정도로 했고 그 자체로 되게 아무튼 그 5주 동안의 그 변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5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5주 동안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저는 그 항상 말씀하신데 선생님들께 저를 땅으로 끌어내려 주시라고 제가 약간 그 글을 쓸 때도 생각도 그렇고 약간 추상적인 면이 많잖아요.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럴 때 옆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저를 땅으로 끌어내려 주시고 함께 하게 해주시니까 결국은 완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저 비슷하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보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자기 개발서에도 쓰고 약간 니체 해석과 맥락이 좀 다르지 않나. 그거를 뭔가 미묘하게 뭔가 그 니체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게 원인과 결과가 있고 명확한 목적이 그 지금의 나를 위한 목적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주사위 던지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내가 일어나는 다 마주치는 사건이 그 내가 한번 무슨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함께 이 모든 우주의 조합이 함께 같이 다른 조합을 만든다고 그냥 우연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담입니다만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3 시험을 보는데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걱정 마. 네가 지금까지 이룬 힘을 온 우주가 조합시킬 거야 그날. 너를 위해 그 모든 우주 힘들이 조합이 되고 있을 거야. 그거 뭐지 큐브 맞춰주듯이. 그러니까 너의 힘을 믿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니체를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이 존재하는 것에서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으며 없어도 되는 것은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울컥했거든요. 진짜 이 문장에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 저한테는 정말 이게 뭔가 나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또 울컥하는 네, 그런 문구였습니다. 울지마! 그래서 나중에 연두쌤과도 니체를 꼭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그 뒤에 7페이지 보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양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통과하느냐 이게 저한테는 양적인 문제로 많이 통과하면 좋은 거야? 일반인들 약간 그렇게도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고 뭐더 강한 힘 그러니까 뭔가 나는 더 강해져야 돼 뭐 이런 뉘앙스로 들려서 그 강하다는 게 어떻게 해석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이 그런 규정진 힘들과 투쟁하면서 나의 신체 조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그 선생님 고병원 선생님과 마르크스 자본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우리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 얘기할 때 저는 약간 니체가 말하는 약자가 약간 떠올랐는데요. 그 니체가 말하는 약자와 강자가 있는데 니체가 말하는 약자와 강자의 의미는 힘이 세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유 의지를 갖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를 들면 그 의미의 쇠사슬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쉽게 예를 든다면 그 저항하는 사람 시대에 선생님 맞나요? 자유롭게 말씀. 그래도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노예 도덕과 선생님 그 귀족의 도덕 구분해서 여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강자 약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그 외부의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자기 변형력을 조금 스스로 그 타자의 힘을 가지고 그대로 예속되고 구속되는 것은 조금 약자의 그 도덕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기가 그때그때 맞게 배치를 바꿔가는 것이 어떤 강자의 도덕이면 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저도 수영쌤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저희 수영쌤은 저희 니체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특강을 해주셨던 선생님이라 저한테는 철학의 첫 번째 스승님이시거든요. 네, 맞아요. 명랑철학. 네, 읽는. 네, 명랑철학하고 뭐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선생님께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잘 들었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막 위대한 정신, 위대한 신체, 위대한 건강, 위대한 힘을 많이 붙이잖아요. 읽다 보면 막 위대해질 것 같고 막 이런. 네, 맞아요. 근데 최수정 선생님 어떤 느낌이셨을지 약간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질문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질문을 답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위대한 건강과 그냥 건강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니체는 자기의 건강은 위대하다고 하고 남의 건강은 위대함을 안 붙였을까? 라든지 나는 왜 위대한 신체인가? 그냥 신체는 안 되는가? 왜 자기가 말하는 신체는 위대한 신체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지금 질문을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을 찔렀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좀 강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 건가?
이런 질문이 당해지죠. 그럼 우리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저기 짐에 가야 되잖아요. 운동 막 갖고 이렇게 강한 신체로 그럼 변형도 잘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니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울려주는 그런 문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랄까? 공부 방향이랄까 하면 그걸 구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니체는 자기의 정신은 자유정신이라 하고 실제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아니라고 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공부를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용어로 하면은 시뮬라크를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광화문 그 연구실 왔다 갔다 할 때 광화문을 지나거든요. 그럼 광화문 지나면 요즘에 그런 분들 계속 서 있어요. 큰 확산기로. 저기 특히 저기 어디냐 저기 어디 남산 쪽에 있는 그 무슨 교회더라? 그 교회 분들이 좀 여기 광화문에 많이 서 있는데 막 기독교적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멸공 이야기 하는 경우. 근데 그런 분들이 노인네가 완전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휠체어 갖고 와가지고 플랜카드 하나 이렇게 세우고 서 있으면 계속 이렇게 광화문 그 사거리에 본인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만드는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학술제를 하는 정도의 강도나 이런 용기나 이런 걸 뛰어넘는 그런 걸 갖고 거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저렇게 몰고 가는 건 뭐지? 저건 병든 거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런 거. 나는 건강한 거고 저건 병든 거라고 어떻게 구별을 하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질문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사물, 모방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치즘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1930년대 후반부터 막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독일에서 혁명했어요. 혁명적 운동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이데거도 참여를 했겠어요. 대학 총장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세계 철학을 이끌던 사람인데 왜 하이데거도 그건 시뮬라크를 유사한 것에 속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힘나게 했어. 나를 너무 힘나게 했는데 그게 그 할아버지를 힘나게 한 것처럼 힘나게 한 것이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 구절이 내 마음을 너무 꿰뚫었어.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성서가 누구의 마음을 꿰뚫을 수도 있듯이 그럼 그 차이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최수정 선생님의 어떤 그 감동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긴 한데 그 감동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위대한 정신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막 자유 이야기 오늘 제가 자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딱 겹쳤네요. 시영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집에서 밥하고 살림만 하다가 공부를 시작한 지 니체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이제 진짜 공부의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니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좀더 이야기를 하면 네, 저기 다음 순서는 저희 이제 진진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코로나에 지금 걸리셔가지고 못 오셔서 글은 다 쓰셨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속상한데 우리 오월연 선생님이 대신 낭독해 주실 거예요.
저희 진진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잡은 지금 반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인문사에서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정말 어떻게 냉철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그 TV에서 상영되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같이 이제 덩달아서 보게 되면서 이거 니체 우리 읽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 라면서 그 니체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집에서는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선생님 집에서는 선비라는 말이 금지어예요. 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됐었죠. 근데 이 에세이를 쓰고 니체 공부를 하고 그 선비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선생님께 다가왔는지 네, 그런 글을 좀 소개해 주시는 에세이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코로나 걸려서 안타깝게 이제 발표를 못 해주시지만 네, 대신 우리 연주쌤이 그러면은 그 진진쌤의 우리 진진쌤의 네, 반시대적 사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해방일지, 해방이 된 이름 선비.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의 노동은 인간의 기본 소명 같은 것이다. 돈을 얼마나 버냐는 그 사람의 능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사회의 일원으로 보다 많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일이고, 직업이 없거나 돈벌이가 적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마치 내가 버는 돈의 양이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인 것처럼 말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연결되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투자 등과 관련된 대화 주제와 사회 이슈는 우리 삶의 이런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집에는 금지어가 하나 있다. 바로 선비라는 단어인데, 이전엔 아이들은 종종 나를 그렇게 불렀다. 평소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바깥 생활에 대한 투정 섞인 하소연에 나는 바른 말을 늘어놓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선비 같은 소리만 한다며 나를 타박했다. 나는 어느 날 선비가 얼마나 고귀하고 청렴 결백하고 강직한데 놀린다며 선비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냐고 반문했다. 돈은 벌지도 않으면서 책이나 읽고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라는 큰 아이의 대답에 나는 말을 잃고 말았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고, 이것저것 배우며 바쁘게 지내지만 노는 사람으로 불리는 내 처지를 꼭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서러움에 눈물이 치솟았고 한동안 그칠 줄 몰랐다. 그 후로 선비는 우리 집 금지어가 되었다. 아무도 내 앞에서 선비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을 때, 나조차도 내 눈물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니체를 만났다. 니체는 시대 정신, 시대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노예 도덕으로 경계했으며 모두에게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신만의 길을 가기를 주문했다. 가치의 가치를 묻는 그의 반시대적 사유는 길의 중간쯤에 서서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나에게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선생님이 다 읽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준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오시려면 처음에는 선비에 정말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고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들어가서 야, 얘기를 좀 선비 되게 들어보고 멋있잖아요. 좀 우리가 키울 테니까 멋있는 선비들. 그래서 멋있는 선비로 다시 해석하면서 야, 그러면 이거 좀 네. 목이 맞아요. 목이 아프다 그래서 코로나가 약간 이동통이 투정세가 심해져가지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네. 내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구나. 네.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니체가 모든 게 다 괜찮다고. 맞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니체가 다른 철학자보다 대중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인기 있는 책이 많이 네, 팔리네요. 그런 이유기도 해요. 그 이유기도 해요. 맥락이 네, 있어요. 네, 맥락 있어요. 약간 고향감을 삶과 네. 연결시켜서 어떤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교훈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내 삶과 적용시켜서 고향감을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도 반시대적 사유가 아닌가라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유나 아니면은 뭐 생활 방식이나 뭐 어떤 가치, 여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반시대성, 니체가 말하는 반시대성은 약간 시대를 넘어서는 이런 그 사유라고 반시대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니체를 하는데, 약간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고양대다가 아 이게 뭐지 그러다가 탁 허무로 빠져버리는 한순간을 그 갔습니다. 허무주의와 맞닿을 때
약간 그 호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위로도 받기도 하고 같이 뭐 다시? 동질감을 응, 응. 느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 니체 공부해서 우리가 피켓 들고 길거리 나갈 일은 없으니까 적어도 폐는 얻겠다 싶어서 왜냐면 우리 그 다음에 이게 맞나? 그런 의문에 다시 분석하고 다른 철학도 공부해 볼까? 그런 그 동기교육이 되는 거는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네. 말씀 맞는 것 어, 같아요. 하나의 교구로서 내가 네. 이게 인친하고 잊지 못했지만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인 그런 네, 네. 가치에 대해서 한번 묻게 되는 문 작업으로서의 시발점의 역할을 제가 해줬다는 의미에서 의미에서. 그쵸 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진진 쌤께. 네, 진진 쌤. 글 쓰실 때 어떠셨는지, 네,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떻게 쓰고 싶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우리 진희쌤 글 쓰시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네. 소감이요? 네. 애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처음 에세이라는 거 이렇게 공부하고 써보는데, 네. 그냥 하나의 글 완성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사실 니체를 잘 제가 이해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아쉬운 점도 조금 남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것 같아요. 니체 공부하면서 니체가 항상 니체가 이야기하는 게 그 어떤 가치가 내 삶을 고양시켜야 된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가치가 내 삶에 이 가치가 뭐 어떤 가치든 이 가치가 좋다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나를 속이면서 어떤 이렇게 그런 가치들을 계속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물론 이게 다 100%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모든 거를 다 걸고 하겠어라고 아직은 잘은 안 되긴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자리에서 지금 사실 그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몰라서 이제 니체 말에 의하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긴 하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잘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모르고 그냥 그 시대에 따라서 갔던 부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이 가치들이 어떤 욕망이 있다고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내 삶에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계속해서 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자본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이렇게 사회나 이런 게 막 다르게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반시대성의 정의를 선생님 말씀으로 조금 듣고 싶어요. 반시대성. 반시대성. 에세이 쓸 때는 뭐 역사 감각으로 시대를 이렇게 보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역사 감각이라고 하면은 다시 또 어려운 말이 또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반시대성은 그런 것 이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시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서 그리고 이 공간을 넘어서, 그러니까 시공간을 일단 초월해서 내가 서 있는 시공간을 넘어서 내가 서 있는 위치와 그리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 또 어렵죠. 이건 잘 읽었습니다. 근데 좀 올드하신데 선비. 선비. 잘 안 들리시네요. 집에서 뭐 선비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애들이 그래도. 쓰는 단어. 그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양반? 쓰는 단어 아니에요? 양반? 없으나? 저기 양반 집. 백수. 네, 양반 집. 네, 잘 읽었습니다. 그 뭐 니체나 이렇게
고병건 선생님이나 이렇게 약간 힘을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전체적인 글의 느낌은 지금 여기 뒤에 제일 마지막에 오히려 고귀하고 눈부시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제일 마지막에 나를 선비라고 부르는 것이 초라하지 않다. 오히려 고귀하고 눈부시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위축돼서 살다가 드라마 끝에쯤 되면 막 당당하게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드라마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 같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이렇게 뭐랄까 좀 이미지화된 글을 쓰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약간 틀을 갖고 있는 글쓰기랄까? 처음엔 나는 이랬지만 이 개념으로 인해서 나 이렇게 변했어. 과연 이런 루트가 그려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삶이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막 고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막 오히려 고귀하고 눈부시다가 아니라 막 고투를 하고 있고 선비라는 단어 지금 이거 진짜 버려야 되나 뭐 이런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글이 아주 진솔하지는 않다.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잘렸나 보다. 아니요, 계세요. 듣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뭐 다 글을 잘 쓰거나 아니 글을 못 쓴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글쓰기 어떤 포맷 같은 게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비추지 않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폼에서 내가 속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글을 쓸 때 저는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기 괴로움들을 이야기하니까 진솔한 것 같지만 스토리는 진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결심할 때부터 이미 나는 죄책감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혼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이런 표현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짧은 드라마처럼 막 하다가 막 당당하게 밝은 햇빛을 받으면서 막 걸어가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찍는다거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글이 좀 비극적으로 끝났어야 되잖아요. 진짜 반시대적이고 비극적으로 끝나야 된다. 진짜 솔직하려면. 네, 근데 너무 우리가 이제 글쓰기 포맷에 이제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가지고 나의 해방일지가 진짜 해방이 됐을까? 이게 내가 포맷에 포획되고 말았는데 이게 해방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본의 한 청년, 그죠?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는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조차 가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교환 가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예일까? 오히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힘에 대치기를 당하는 본인 글의 반증으로 쓰일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부로서 살아도 대우를 임금 노동자만의 대우를 받는 어떤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임금 노동 가치로. 그런 현실도 있는데 어쨌든 얘가 좀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 신박하긴 했는데 그죠?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라는 단어는 너무 좀 개인적으로 좀 올드하다. 아니 저는 선생님이 연세가 많을 줄 알았어요.
성비라는 단어 써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돈은 벌지도 않으면서 책이나 읽고 바른 소리만 하는 그렇게 아이가 말했을 때는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죠? 좀 혼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날것의 세상이 있지 않거든요. 날것의 세상이 있고 우리가 이걸 바라본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야 뭘 자꾸 공부를 해 날것의 세상을 느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헤겔에 따르면 칸트와 헤겔에 따르면 날것의 세상이 없어요. 날것의 세상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이 저기 바깥에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저 바깥에 세상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정신의 특성이지. 저 바깥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열심히 뛰놀고 있어요. 학교 교실에서 뛰놀고 있는데 아이들은 너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가가지고 뭐야 이렇게 무질서하게 딱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무질서는 어디 있냐?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놀이터인데 무질서는 어디 있지? 그러면 무질서라는 현실이 어디 있느냐? 그건 선생님이 규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현실에 대해서 아이들은 환상의 놀이터인데 이게 무질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현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규정하면서부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라는 현실은 선생의 규정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무질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질서가 원래 있었고 선생은 무질서 때문에 혼내는 것이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이 규정해놓고 선생이 때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계는 개념 규정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규정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공부라는 건. 그러니까 이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책이나 읽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의 개념 규정이죠. 이 현실에 대한 어떤 개념 규정이고 그런 개념 규정에 대해서 다른 책들을 읽어가면서 싸우는 건 올바른 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선생님 이렇게 줌으로 통해서도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 다음도 보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럼 저희 풀떼기 친구 선생님 지금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풀떼기 선생님은 저희 인문세에서 편집장을 맡고 계시면서 열정적으로 모든 공부를 섭렵하고 계십니다. 니체 팀에서도 반장을 맡아주셔서 저희도 공부할 때 그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을 뵈면은 그 자발적 공부, 자발적 글쓰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반시대적인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 네, 선생님은 그런 자발적인 공부, 그런 청년의 모습을, 반시대적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도 선생님한테도 그런 약간 역사적 교양에 위험이 닥치는 그런 순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저씨의 해방 일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마주하시는 삶의 활기를 잃게 만드는 어떤 그 질병 그리고 그 해방의 이야기인 반시대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원래 좀 잘 뭣도 모르면 좀 용감하고 무식하다고 제가 뭐든지 아무거나 짜집기, 이어집기, 뭐 그다음에 우기기 네 그런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로운 나의 아저씨 50대 회사원인 우리 집 가장이 직장 회식에서 술만 먹고 돌아오면 돌려보는 드라마가 있다.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들이 주인공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 회사원 박 부장을 향해 여자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내뱉는다. 어떻게 월 5,600을 벌어도 저렇게 지겨워 보일 수가 있을까?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내 나이도 52, 직장생활 한 지는 28년째다. 자연스레 내가 어울리는 동료들도 50대 중후반의 아저씨들이다. 사무실에서는 근엄하고 무표정한 아저씨들이 두어 달에 한 번꼴로 동료랍시고 만나면 입꼬리가 풀어지는데 이야기 레퍼토리는 지겨울 정도로 항상 똑같다. 주로 돈 버는 이야기 아니면 건강 이야기가 전부인데
이 아저씨들이 술을 먹으면 무엇에 억눌렀는지 꾸역꾸역 자기 마음을 풀어놓는다. 오늘 또 술을 거나하게 드신 나의 아저씨가 그놈의 애롭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다. 아저씨는 2년이나 중단되었던 동찬의 모임을 주선하고 사람 만나는 스케줄을 여러 개 잡아놨는데도 재미도 없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 아저씨들이 어떤 아저씨들인데 조직에서 내놓으라 하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텅 비고 지겨워 보일 수가 없다니. 나도 아저씨의 동료가 아니랄까봐 그 심정이 저절로 이해가 갔다. 남편도 나도 나의 아저씨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술만 먹으면 지겨워서 못 살겠다는 듯 세상 애롭다는 듯 청생을 떠나야 한다는 말인가. 나의 아저씨와 반시됐어. 아저씨들의 허무함이 궁금하지 않다고 누가 알겠는가. 당신의 아버지도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자기 삶을 박대던 것 마냥 꾸역꾸역 살다가 외로움에 시달렸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성실병의 증상이 아닐까? 시대에 너무 성실해서 내가 아예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말이다. 여기서 도대체 반시대성이 왜 나오냐고. 나는 아버지와 같은 나의 아저씨들의 성실병을 아저씨 탓이 아니라 시대의 질병으로 진단하면 속이 좀 후련할까 해서이다. 내게 반시대성은 거창하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한 나의 아저씨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떠한 삶이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을 그렇게 옥죄게 했던 사회적 배치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아저씨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는 나의 괴로움도 있었다. 잘 읽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한테 저희가 혹시 역사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저희 독자들을 위해서 또 저를 포함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선생님 생각하시는 역사적 감각과 그다음에 반시대성? 지금 저희 주제가 아무래도 반시대성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이해하기가 이렇게 딱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역사적 감각이 이제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가 근대에 생긴 감각이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역사적 감각이 되게 고민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우리가 아까도 이제 진지선에 쓰셨지만 계속 쓸모 있냐 없냐 우리가 상품이냐 아니냐 연봉이 얼마냐 사회가 또 그렇게 이게 재단하잖아요. 이익이냐 손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적 감각이란 우리 하나의 어떤 그런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나의 감각마저 전부 다 위계화하고 다시 만들어버리는 우리 본능과 같은 우리 본능인지도 모르는 본능과 같은 그 감각화가 된 게 아닐까. 이게 역사적이라는 것은 이 시대 조건과 그 배치 안에 만들어진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고 만들어진 감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막 뭘 딱 디스플레이나 뭘 딱 보더라도 저거 돈 되겠다 안 되겠다. 또 먹는 거 식당 가더라도 그냥 맛있게 먹는 것보다는 이거 테이블 수가 몇 개네 회전율이 얼마네 이게 맛있겠다 뭐 그런 감각 굉장히 수량화된 감각이랄까.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정말 발달되는 게 근데 저도 이제 앉아서 공부만 하면 엄마 공부하면 돈 나와? 나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진짜 정말 이렇게 우리 돈, 자본 감각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감각이 우리 현대 지금의 역사적인 감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니체가 말하는 아마 역사적 감각도 막 그런 우리가 있는 어떤 감각이 가치 평가나 위계가 지금 그 순위가 재빨리 세워지는 것일 거다. 이 제6감각으로 새롭게 생긴 근대에 생긴 감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용화돼가지고 너무나 다들 평범해지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감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 감각이나 그 역사적 교양에 따르면 어떤 우리가 과거를 이제 인식할 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데 객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그 19세기의 그 근대죠. 19세기부터 근대 시대에 어떤 그 사실을 좀 객관화하면서 나와는 되게 떨어진 것처럼 내면과 외면을 되게 구분해서 그런 사고의 작동이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 같은 것도 선생님이 저희 이제 공부를 해봤었잖아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선생님? 계속 그 반실성 반실성 그 삶의 공각 거기 보니까 되게 역사적 교양이랄지 학문적 교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니체 선생님께서. 근데 현대인의 특징이 뇌면과 외면의 분리가 계속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도 계속 했었는데 니체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극복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기를 만나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그 내면과 외면의 불균형으로 인한 현대인의 어떤 병? 병, 어떤 증상, 자기도 모르는 증상을 많이 앓고 있다. 그걸 어떻게 조금 넘어갈 것인가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고 제가 이 아저씨 나의 이야기 쓴 것도 예, 저는 이제 거의 이제 50대 이제 퇴직을 1년 앞둔 아저씨 주로 만나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이거 썼을 때 한 10번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러브샷을 4번을 했거든요. 그 아저씨하고 이 술을 한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 근데 이제 1년이 안 남았어서 퇴직 1년을 앞두고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느낌이 그렇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10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외롭다는 이야기. 근데 야 이게 나도 그렇고 왜 나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들냐면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기가 공부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뭔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선생님들 똑같은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내가 되풀이하고 있나 그런 느낌도 들고 아 현실은 여긴데 난 이렇게 좀 초월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면 예, 약간의 그런 외로움도 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이 공부판에 니체가 아까 아모르 파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아모르 파티가 운명이잖아요. 네. 근데 운명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운명이라는 거 사랑한다. 이게 운명은 필연적인 건데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사랑한다 좀 이상한 말 아닌가요? 그럼 필연성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그러니까 필연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것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나선형이냐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과거가 우리를 다 규정했다면 지금 나는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과거가 우리를 다 결정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진화의 원리든 뭐 이런 게 다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건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순간에 갑자기 과거가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작품 때문에 과거의 이런 작품들은 이것을 위한 어떤 도약 준비기였나 봐. 누구의 작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를 재해석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매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필연성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과거 전체를 결정하고 과거의 필연적인 순서조차 결정하고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지금 나라는 우연성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아모르 파티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금 니체는 그 필연성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필연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하든 안 하든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그걸 사랑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 개인적인 각오이지. 그런 건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니체의 구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그 대단한 구절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니체는 자유의지를 계속 부정했는데 거기서 자유의지를 주장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시간을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의 관계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금 저는 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우연과 선생님 필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지나간 미래라는 제목이 현재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지금 미래가 늘 미래가 도래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라는 순간이 매번 미래가 예, 도래하는 거의 어떤 동시적으로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동시성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도래를 현재에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미래가 왔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도래하는 미래를 지금 볼 수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는 지금 그 매 순간 해석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네. 아까 이렇게네. 네, 그 거기 보면 아까 니체의 그 구절이 그 페이지 17쪽에 잘 쓰셨는데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에 이걸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잘 온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 잘 오신 잘 오셨습니다. 비역사적인 것의 암계층 속으로 들어가야 보자. 그게 뭐냐? 여자나 위대한 사상에 대한 격렬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남자를 상상해보라. 그의 세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구절을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변화는 내가 거기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바깥에서 저기 세계를 논할 수는 없고 그건 사로잡히는 순간. 그러니까 그 세계와 사로잡히는 주체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이 뭐냐? 사랑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로잡혀야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사랑을 나로 하여금 분리하는 순간 사랑은 사라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도래하는 미래라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만 존재하는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순간이 약간 좀 생기를 느끼고 약간 고향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위험천만한 순간이기도 한데 그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영화로 밀정 같은 거 있잖아요. 밀정 보셨죠? 네네. 거기 보면 인상적인 게 그 이병헌이 독립군 대장으로가 나오잖아요. 네네. 누구를 지칭한 거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구인가? 김구는 아니고 김구는 아니고 김구인가? 그 아니야. 지금 아니야. 누구 전투 대장인데 그치? 네네. 전투하는 대장인데 네네. 김관이 하여튼 그 대장으로 나오는데 그 바닷가에서 어둠 속에 맞아 김범진? 네네네. 그런가? 김범진. 네, 그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그때 그 이병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이 일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에 독립군에 뛰어들 때 자기를 가로막는 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 가족들이라든지 나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다 사로잡을 텐데 내가 그걸 다 뛰어넘어서 독립군이라는 어떤 그 사명 있는 일에 돌입할 때 네. 그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돌입하지 않는 순간은 독립운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바깥에서 늘 독립운동이 있었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는 자에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다들 사랑을 해보셨을 테니까 그죠? 그런 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막 난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사랑해서 뭐 미칠 것 같은 막 이렇게 막 묘사를 하는데 옆에 친구가 막 힘들어하게 뭐 호르몬 수치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두 세계 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여된 자의 세계와 관여되지 않은 자의 세계는 너무 다른데 문제는 객관성이라는 이름이 관여되지 않은 자의 측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게 객관적일까 우리한테 물어볼 때 내가 사랑에 빠져 있는 내 세계가 객관적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립성, 객관성, 지금 니체가 말하는 건 여기 역사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바로 그거. 중립성, 객관성, 지금 그게 진짜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다. 세계가 다를 텐데 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로잡혀야만 나의 세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칸트인가요? 그 강의를 하는 선생님? 칸트 아니 그거 되게 정원 명령. 왜냐면 중동태요? 제가 사로잡힌데 사로잡히는 이유를 댈 수는 없어 도대체. 그 다음에 뭔가 합리적인 이유 다 넘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 모두 다른 다시 공간에 살 수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비판 끝나고 실천 이성비판에서 나옵니다. 네, 네. 칸트 되게 되게 막간 광고. 막간 네, 광고. PP랑 문제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정말, 소용이 네. 있습니까? 관계자들. 선생님 그러면은 네네. 네. 네, 지금 어떻게 다 제가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글을 쓰는 능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말투하고 글투가 똑같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똥찬 순간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뭐 뜨겁게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한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의 언어로 쓴 부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잘 쓰고 있고 삶을 잘 풀어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니체와 관련된 그 부분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건 쓸데없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너무 불필요하게 집어넣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맥락에 맞지 않게.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드라마에 나온 대사죠. 처음에 월 500 벌어도 저렇게 지겨워 보일 수가 있을까? 이 드라마 대사답게 너무 좋은 대사 같아요, 그죠? 이런 느낌의 글을 선생님이 이 감칠맛 나는 언어들을 쭉 써주셨어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글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글을 좀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5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15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내 아버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밤새 했고 그는 망각을 배우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렸고 사슬은 함께 따라다녔고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슬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사슬이고 그 다음 인용 부분이 문제인데 네. 노동력의 소유자가 노동을 마쳤다면 내일도 동일한 조건의 힘과 건강을 유지한 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생님이 쓴 그 노동자의 사슬 아버지는 노동자의 사슬처럼 그런 존재와 그 인용된 부분에 똑같은 조건의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이게 같은 맥락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건 부정적인 건데 두 번째 건 동일한 조건의 힘과 건강을 유지한 채 노동 과정을 반복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임금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른 맥락을 문구만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중간중간에 계속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16페이지 밑에 부분에 제일 밑에 부분에 16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위에 저의 마지막 문장 어쩌면 나의 아버지나 아저씨는 역사적 감각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온 건지도 모른다. 이건 니체의 역사적 감각이란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쓴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 위에 있는 말 첫 번째 똑같은 일 복종의 전수자들이고 이런 것들 이런 문장들이 더 좋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역사적 감각은 전혀 다른 거고 그 19세기에 역사주의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역사 철학 같은 게 엄청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비판하는 거고. 그 마지막 그 1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달라. 니체는 역사적 감각을 듣는 낯설다는 느낌을 잃어버리는 것. 모든 것을 감수해버리는 능력. 이것과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분노도 하지 않는 아저씨들을 연결시키는 건 너무 곤란해요. 이건 그냥 역사주의적인 어떤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이 아저씨들은 그냥 지겨워진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표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건 맥락이 너무 닿지 않는 아주 기똥찬 문장을
지겨운 문장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막 갖고 오려고 했는데 동물은 비역사적으로 산다. 17페이지 마지막 줄. 동물은 비역사적으로 산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니체는 그죠. 근데 아저씨들한테 비역사적으로 살라는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죠. 제한된 지평 안에 우리를 가두는 건 얼마나 많은 기술과 힘을 닦아야 되는 거냐. 이건 그러니까 지금 역사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역사주의는 이 광대한 역사적 공간 속에 자기를 넣는 거예요.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런 삶 속에 나를 놓으려고 하는 태도가 역사주의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니체는. 나를 가둬라 조그만 지평에다가 너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속에 나를 넣는 순간 내가 사라지는 거죠. 흐물흐물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과거의 역사들을 동물처럼 잊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야만 나를 작은 지평 속에 가둘 수가 있지. 이런 것인데 맥락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선생님은 선생님 다 집어치우고 네.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의 삶을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대신 그 니체를 읽어갈 때 배웠던 그 촉발받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읽을 때 그죠. 뭐 네. 망각을 배우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런 표현들을 해서 촉발받는 것은 네. 촉발은 받되 네. 인용을 하지 않고 그 아, 촉발 받은 부분을 선생님의 방식으로 잘 써서 활용하면 네. 아주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글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안 오셨으면 진짜 오늘 안 네, 선생님 안 오셨으면 정말.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강평 선생님이 이제 에세이 발표해 주실 건데요. 저희 강평 선생님은 인문세 총무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특유의 위트와 그런 섬세함으로 인문세 전체의 회계와 살림, 특강의 진행 등을 지금 도맡아서 나눔을 몸소 실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한 달에 그 자본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자본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세 회계를 맡으시면서 좀 선생님 접속이 많이 되셨던 그런 반시대적 사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니체도 모르고 그다음에 반생명도 없어가지고 이게 2개밖에 주제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너 여기 들어와서 저 호흡이 짧다고 오선 선생님 이번에 미션으로 좀 호흡을 길게 해보라고 해서 호흡이 긴 게 뭔지 몰라가지고 길게 쓰는 건지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길게 돼가지고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교환 사고체계, 수상한 만족, 인문세에서 하는 공부가 좋았다. 상품의 사고 파는 교환이 아니라 관계를 주고받고 다시 주는 증여, 인간 중심 세계관을 묻게 하는 문어와 이끼의 세계, 문명인의 추상화 개념과 다른 원시인의 구체의 과학 등 내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사고에 질문하는 공부였다. 공부하면서 머리가 띵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더 알고 싶고 재미있었다. 친구들은 나에게 늘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공부되지 않은 힘든 공부에 하다 나이 들어서 젊은 애들이나 하는 충고까지 맞는다고 사람이 변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씨앗이 되어 돈으로 돈을 버는 업계에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직진하는 나를 그나마 공부와 총무가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줬다며 안도했다. 작년 말 인문세 카페에 생으로서 관계를 만드는 회비 2만 원의 가치와 무게를 느낀 글을 쓰면서는 전과 달라진 나 스스로가 대견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공부를 더 많이 오래 하면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진 나, 진부한 나로 점차 변모할 것이라는 생각에 만족했다. 다다실 학술제 주제 반시대성을 받고 나서 공부의 힘으로 달리 보이는 세상, 일테면 소유자 주도 부동산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논리에 묻혀버린 사람들의 흔적, 돈이라는 척도에 지어진 다양한 차이점이 전에 없이 눈에 보였다. 반시대성이란 공부를 통해 내가 속한 사회를 다른 관점에서 때로는 비판적 견지에서 볼 수 있는 렌즈 하나를 장착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야기는 점점 아름답지만 나이로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회를 보는 렌즈가 아큐브에서 파는 렌즈도 아니고 책 읽고 공부 좀 한다고 장착하고 말고 할 일인가. 말 그대로 렌즈는 사고 체계인데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낭만적이거나 욕심이 많거나 성급한 생각이다. 여기서 잊힌 기억 속에서 옳혀 있었던 사건 하나가 소환되었다.
나는 정기적으로 올 초 해당 올해 입출금을 과목별 인원별로 엑셀 정리해서 내역을 스태프들에게 보고한다. 2022년 1월 연말 결산 보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021년 월별 내역을 합산한 총액을 회원별로 내림차순 정리란표를 스태프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를 하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표적이었다. 그날 회의 내내 방긋 웃던 오성민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각되었다. 오성민 선생님은 이 표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나는 표를 통해 숫자 정렬 순으로 공부의 다과, 이문세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만들어 보았다고 했다. 선생님은 우리 관계를 그런 순위 매김으로 정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화가 난 표정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나의 사고방식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그 표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고 해당 시트 정보를 삭제한 뒤 이 문제를 덮어두었다. 이제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뒤끝과 함께 말이다. 매월 쓴 장부에 기입된 숫자를 단지 합쳤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개별의 합이 총합이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내 질문의 열쇠는 무엇이 다르지만 같다고 취급받고 있는지, 따져보면 무엇이 얼마나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있었다. 이문세 일이다 보니까 너무 와닿고 정말 즐겁게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글을 마치신 소감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니 읽고 이게 마무리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 이런 글이었나? 벌써 일주일 지나니까 까먹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성민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시고 와. 아직 수업 중이시라 조금만 기다려 거기도 주시면. 항상 늦게 끝나지 항상 추가로 더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데. 선생님도 하실 질문이나 뭐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그 강선생님 글을 읽으면 니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공부하셨을 때 다 보이는 게 진짜로 보이는 건 아닐까요?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시고 하고 그 반시대성이라는 게 원래 시대에 반하다가 아니라 그 동시대적인 사고, 그 시대 안에서의 그 시대를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 인문세 안에서 그 인문세의 그 활동이란 이런 자기를 자기 자리에서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정말 이게 니체 반시대성, 저는 다른 뭐 중요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반시대성을 이제 공부하고 저희가 이 글을 쓸 때 느꼈던 것에 보태면 선생님 글이 저희 반시대성 글에 약간 그 현장 경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수영 선생님이 오선민 선생님이 여기 계셨어야겠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아 마지막으로 강평 선생님 그 총무로서 네그 글을 읽고 아무래도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피드백이 있으셨습니다. 선생님 안 계신 건 우리 이수영 선생님한테 정말 많은 배움을 지금 받고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올해 인류학을 보면서 증여를 거의 공부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우리가 증여사의 사고 체계와 등가 교환 사고 체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근데 선생님이 느끼시는 거 통치력 사고라고 했으니까 초단락 제목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뭘까? 선생님이 뭘 다르게 느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이 느낀 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증여 사회랑 이거 보면 공동체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빼고 그냥 교환은 이렇게 교환하는 거고 증여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야. 이렇게 관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그때 뭔가 좀 벗어나서 조금 생각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 체계 안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환으로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이걸 쓰면서 진짜 제가 이게 완전 푹 담가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늘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랑 왜냐면 제가 하는 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걸 보면 이게 얼마짜리야 매일 얼마짜리를 하는 사람이고 이게 사실 이 표를 만든 것도
저는 되게 자연스럽던 거는 제가 매월 저희 사무실에서도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을 진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표를 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랑 또 별도인데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가 1등 하는지를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표가 익숙해서 그래서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익숙한 것들을 바라보고 새로 한다는 것이 뭔가 바라보는 것 같지만 늘 거기에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이 갑자기 마무리가 생각이 역시 이게 아니에요. 아니 아까 진짜 이게 약간 몰래카메라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몰래카메라 같다. 이게 사람이 없는 다 없어.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면 된다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또 많이 이 자체도 몰래카메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지금 저도 정신이 없는데요. 갑자기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저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즐거우셨나요?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수영 선생님이 지금 저희 인턴 선생님으로서 저희 많이 도움 주시는데 인턴쌤으로서 원래 영상 인턴인데 영상 쌤이시면서 뭐 철학 선생님이시면서 되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할 말이 들었는데 이 글은 너무 잘 쓰셨어요. 네. 코멘트 할 게 거의 역시 그 이론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살금살금 잘 쓰셨어요. 살금살금. 네. 이론 말할 데가 없는데요. 와. 네, 그 20페이지 보면 그 작은 것들, 자잘한 것들 해당 시트를 전부 삭제한다 때 이것도 한글로 바꾸시고 이제 세 번째 줄에 뒷끝은 요거 인용부 요거 하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너무 잘 쓰셔서 그다음에 저기 재밌는 표현이 그 22쪽에 그 7번째인가? 그죠. 토지 등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일을 하고 회비를 내고 이 등가 교환이 아닌 관계 흐름을 생각해보는 공부를 한다고 하니 공부는 그 자체로 반란을 꿈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본인의 처지를 정말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쓰시고 그 2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인가? 미니 강의 등을 추가로 하자고 할 때마다 나는 난색했다. 난색하다는 단어가 없죠. 난색을 표했다든지 이런 거 있어도 난색이 동사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 네, 아까 그 풀 선생님하고는 다른 스타일의 글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섞이면 안 될 것 같고 각자 자기 고유의 스타일을 잘 살려서 글을 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또 선생님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몰랐는지 난색을 표시했다. 왜 화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아니 나중에 생각해보고 화가 난 게 아니라서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제가 바꿨어요. 화가 난 별로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화가 아니라 좀 화가 났다는 이야기 하든가 그런 거. 정색을 하셨지. 네, 얼굴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눈치를 살짝 보다가 뭐야 이러면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뒤끝이 있다니까요. 표정 하나만으로 글을 탄생시킨 겁니까 지금? 네. 쩍박시키셨네. 갑자기. 저희 마지막으로 그 반시대 특강 준비하면서 그 진진 쌤이 그 공지를 쓰셨거든요. 근데 정말 수많은 그 수정을 통해서 완성한 글이라서 요게 반시대성을 조금 나타내는 글이기도 해서 이거는 제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저희 점심 먹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시대성 잘 이제 저희도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그래서 요 글을 통해서 지금 니체가 말하고 있는 반시대성이 무엇인가? 니체는 왜 반시대성이 시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성을 말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니쌤 잘 듣고 계시죠? 선생님 소중한 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시대적 고찰, 나의 시대를 최고로 사랑하는 법. 현대사회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루하루가 해야 할 일들로 넘쳐나죠.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하고 여가 생활로 여행도 한 번씩, 좋은 부모가 되려면 교육 정보에도 밝아야 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 재테크 건강 관리도 해야 합니다. 이래서 해야 하고 저래서 해야 하는 이 많은 목록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끝없는 해야함에 근저에 있는 더 나은 삶이란 실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짓누르는 이 삶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삶일까? 니체는 지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좇는 가치들이 어떤 힘의 관계 속에서 생겨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가치가 생겨난 조건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 시대를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는 역사란 과거 사건들의 시간적 나열이 아니라 가치들이 힘들의 배치관계 안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치들 배후의 힘들의 관계와 그 안에 내포된 징후들을 아는 것을 역사적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사랑하는 것이 반시대성입니다. 지금의 가치가 역사적 산물임을 알면 어떨까요? 그 가치의 발생 과정의 조건에서 제거되고 소멸된 다른 가치들을 만난다면 지금의 당연함이 낯설게 보이고 내 삶을 고양시킬 다른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몰아세우는 이 삶의 다른 방향과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니체의 반시대성은 우리에게 시대를 좇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시대를 역사적으로 감각하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자, 이것으로 저희 니체 반시대성 에세이 발표를 마치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2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